알기 쉬운 헌법재판 이야기,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 헌법도 국민을 단지 고립된 개인이나 사회의 단순한 구성분자로 보지 않고 국민이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생활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교육은 국민이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근로 조건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혼인과 가족 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여전히 가족 형성의 중요한 계기이고 가족은 그 구성원의 생존과 생활을 보살피고 자녀 세대를 교육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단위입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에 관한 개인과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중등학교 한자 선택 교육 합헌 결정 등 6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통해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초중등학교 한자 선택 교육. 학교에서 한자를 왜 필수로 안 가르치죠? A씨는 자녀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를 보니 한글만 사용하고 한자를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학교에서 한자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 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규칙에서 국어 과목과 한자를 분리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한자 과목은 선택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필수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과연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A씨와 A씨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교육 영역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한 행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학교 교육제도 형성에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각자의 성향이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어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춘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정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심오한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교육 제도화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글 전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어는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 능력 향상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 학생들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교육부의 판단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일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해야 하나요? 기업 내에서 근로자인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책임지고 담당할 사람을 두고 이들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사관행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의 수가 늘고 노동 환경이 변화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다만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 3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법상 그러한 쟁의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 조항들은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헌법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흔히 근로 3권이라고 부르지요. 근로 3권은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A씨에게 적용된 노동조합법 조항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합의를 제한하고 또 이에 위반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까지 금지하여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제한한 이유는 급여를 주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노동조합법은 이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노조 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보장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면적 급여 지급 금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적용된 노동조합법 조항들은 A씨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예고도 없이 직장을 관두라니요. A씨는 한 영어 학원에 취업하였습니다.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취업 후 겨우 2개월이 될 무렵 A씨는 학원 원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원장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월급 근로자로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는 게 법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는지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도 되나? 과연 해고 예고 제도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근로관계 종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해고 예고 제도의 구체적 형성은 국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단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마저 하지 않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월급 근로자나 월급제 이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제도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호주제. 엄마 호적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2000년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친권 행사자이자 양육자로서 아들이 여전히 전 남편의 호적에 올라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 호적관청에 입적 신고를 했지만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남자를 중심으로 가문을 이어간다니. 이건 현실에 맞지 않고 양성평등에도 위배되는 거야.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영속시키는 호주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평등 원칙과 남녀 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히 혼인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습니다. 현행 헌법 역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영속시키는 것으로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말하자면 과거에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초한 차별입니다. 이것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례적 여성상의 뿌리 박은 차별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남녀 차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 생활과 가족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호주제는 변화된 사회 환경이나 가족 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가족 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부성주의. 재혼해도 자녀 성을 못 바꾼다고요? 한 남매의 어머니 A씨는 남매의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 B씨와 재혼하였고 남매는 B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어머니 A씨는 법원에 자녀의 성을 바꿔달라고 신청하였죠. 당시의 민법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매는 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법원은 남매의 성을 바꿀 수 없게 하는 민법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
즉 부성주의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은 두 가지로 나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것, 즉 부성주의 원칙은 오늘날의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외의 인정 범위가 너무 좁은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생 직후에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때에도 다른 성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모든 개인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 즉 부성주의 원칙 자체가 개인의 생각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부성주의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 또는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동의가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엄격한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성을 결정하고 있었는데요. 재혼 가정 자녀의 성을 바꾸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앞서 살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무렵 민법 개정을 통해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에 있어서도 양부모와 양자 사이를 친생자 관계로 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제도. 결혼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씨는 대학병원 의사이고 A씨의 배우자 B씨는 볼링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1999년 A씨는 근로소득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소득 1,200만 원을 얻었고 B씨는 사업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2억 1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거지? 법전을 찾아봐야겠군. 당시의 소득세법은 부부가 각자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둘 중 한 사람의 자산소득으로 보고 그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체계상 A씨와 B씨는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각자 냈을 세금보다 현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게 잘못도 아닌데 왜 결혼했다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사람이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 금지 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 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조항은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로 인해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혼인한 부부가 일부러 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소득 분산은 증여에 관한 규제를 통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조항은 평등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마무리하기. 교육의 권리와 근로의 권리 및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형성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